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오는 길에요. 오랜만에 봄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예쁘더라고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나들이도,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임플란트에 대한 총괄적인 개괄적인 이야기와 함께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부가적인 재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이제 뭐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뭐 총괄을 하고 개괄을 하고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뭐 "좋은 임플란트." 뭐 "평생 갑니다." 뭐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광고 문구 같은 쪽으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짚어 드리고, 요즘 들어서 임플란트가 더 성공적으로 사람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안착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조 약품, 약물 그다음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뵈면은 이제 막 많이 물어보세요. "임플란트 이거 하면 얼마나 써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0% 물어보시고요. 한 개 정도 하고 두 번째 하실 때도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네, 한 개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꼭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얘기는 몇 년 쓰다가 안타깝게도 인제 염증이나 뭐 사고나 파절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하시게 된 분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임플란트 얼마나 쓰세요?"라고 "쓰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몇 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냥 "임플란트하고 내 자연치아하고 어떤 게 더 완벽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치아입니까?"라고 여쭤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정확하게 "내 자연치아가 더 좋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인제 일단 그 완벽한 내 치아를 안타깝게도 질환이나 파절 등으로 인해서 뽑았고요. 이제 그 자리에 쪼끔 덜 완벽한 임플란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쓰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네, 제가 뭐 여쭤보면은 예, 약간 수긍을 하시면서도 "아이 그래도 뭐 얼마나 쓰나요?" 말씀하시는데, 요즘 어디선가 뭐 "1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10 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뵙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20년 넘게 멀쩡하게 잘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0 년도 못 채우고 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관리 부실로 인한 염증도 있고요. 어 과도한 힘에 의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는 '잘 심어야 오래 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제 잘 심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심는다는 과정은 뼛속에다가 임플란트라는 걸 돌려 심는다는 것에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잘 심고 못 심고는 어떻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임플란트를 쓰고 또 의사가 잘 심는 거 외에 또 다른 요인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몇몇 연구에서 평균 수명에 대한 연구, 특히 업체에서 이제 자사 임플란트에 그러니까 한해서 이제 뭐 추적 관찰을 해서 "몇 년 정도 쓴다."라고 인제 보고를 해서 자랑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있지만 공식적인 수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확한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임플란트를 심고 나중에 본을 떠서 치아를 만든다까지는 다 알고 오시죠.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진행을 되고 구체적으로 뭐 언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또 막상 들어가면 또 헷갈려 오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네,
요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간단하니까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신다거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할 때 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준비하고 진단이에요. 뭐 의사가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빼야 될 치아가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빠진 경우에 잇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다음에 CT를 촬영해서 뼈의 두께나 밀도 등등을 확인을 합니다. 깊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발치와 거기에 따른 치유를 시키는데요. 이제 이미 사전에 발치가 다 되고 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 치유가 끝난 경우에는 요런 과정은 생략이 당연히 되겠죠. 발치할 치아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치유 기간은 조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잇몸 염증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를테면 사고로 깨지거나 이래서 뽑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요즘 많이 뽑자마자 바로 심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잇몸 염증으로 하도 오래 시달려서 뼈가 광범위하게 사라진 경우에는 막바로 심는 게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래 기다렸다가 또 뼈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큰 수술이 몇 번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기간에 따른 조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의 크기가 염증의 크기, 즉 염증에 의해서 뼈가 파괴된 그 파괴 영역의 크기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그게 발치와 치유 기간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를 뽑았었는데 여기를 도저히 그냥 심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고리식 수술이 들어갑니다. 뼈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만 이렇게 사전적인 고리식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 수술을 하고 되게 뭐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 10개월까지도 뼈가 단단하게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겠죠. 수술도 좀 여러 번 받으셔야 되고 네, 아무래도 불편감도 좀 더 있으시긴 할 겁니다.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CT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이 아래턱뼈죠. 아래턱뼈의 생김새, 이 폭과 이런 형태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실질적인 폭은 어떻게 되며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의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요즘은 디지털 임플란트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디지털 스텐트 같은 그 디지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각도를 계산해서 심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고요.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빼야 되는 치아들, 뿌리만 남은 치아들 뺐을 때 결손 부위가 얼만큼이나 될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얼만큼의 뼈 이식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단계입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수술을 1차 수술이라고 해요. 이제 말 그대로 뼛속에다가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켜서 딱 심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심을 수도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치와 또 그 뼈 이식 등의 그 수술의 양에 따라서 골 융합 기간을 기다리게 돼요. 2달에서 6개월 정도 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뼈가 단단히 붙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을 때부터 정말 바로 치아를 올려도 될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단하게 고정됐으니까 그냥 본뜨고 치아 올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가 이제 우리 잇몸 뼈에다가 못 박듯이 박아 갖고 바로 탁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라는 녀석이 표면에 있는 티타늄 이 표면이 우리 몸에 있는 잇몸 뼈하고 단단하게 잘 결합을 해서 결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이제 뼈가 이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을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에 있는 그 나사선의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이 뼛속에 진정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서 안정화가 딱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위에다가 치아를 올리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임플란트 노출을 시키는 수술을 2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고 나서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닫아버리는 수술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임플란트가 자리를 잘 잡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잇몸이 노출이 됐는데 그 절개선을 딱 해놓고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쁘게 치유를 시켜서 치아가 올라갔을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을 또 2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처음에 심을 때부터 2차 수술을 한 것처럼 임플란트가 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이런 경우는 뼈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할 때,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묻어버리지 않아도 임플란트의 고정 상태도 훌륭하고, 뭐 뼈의 질도 굉장히 좋고 이랬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2차 수술이 필요 없고 다음에 2달에서 6개월 뒤에 골융합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본을 뜨면 되죠. 또는 스캔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예 묻을까? 처음부터 보이게 심을까? 임플란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묻을 수 있게 나온 타입이 있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용어로는 이제 뭐 본 레벨, 티슈 레벨 임플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 임플란트도 있고 이렇게 묻혀 있게 설계된 임플란트도 있다. 근데 이렇게 묻혀 있게 설계된 임플란트에도 2차 수술 때 끼우는 그 덮개 나사를 큰 걸로 바꿔서 끼우게 되면은 처음부터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의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을 선호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타입을 선호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의 임상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나 오스템 사 또는 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또는 뭐 네오 임플란트 등등을 심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거 심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 심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임플란트 제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 타입의 임플란트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플란트지만 위 상부의 형태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알아서 잘 심었겠거니 생각하실 거기는 해요. 제가 해드리는 분들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건 임플란트가 다르게 생겼어요? 라고 잘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거의 몇 분 못 뵀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속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보철 단계로 치아 올리는 과정인데요. 일단 인상 체득을 해야 되는데, 인상 체득은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 고전 방법대로 고무 인상제로 본을 뜨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골융합 기간을 거치고 2달에서 한 2달에 6개월 정도 뒤에 환자분 오랜만에 뵈면은 되게 밝은 표정으로 오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느냐. 오늘 뭐 2차 수술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본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 오늘 치아 올려서 씹을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본을 떠야 치아를 만들고 스캔을 해야 치아를 만들죠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헷갈릴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보철 단계, 그러니까 인상을 체득을 하는 과정을 꼭 해야지, 그래야 치아를 만든다. 근데 바로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간 적합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1개, 2개 정도의 임플란트 치아를 올리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스캔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여러 개의 임플란트, 뭐 4-5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숙련된 기공사 선생님 또는 혹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제작을 해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입안 자체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턱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도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 적합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완성이에요. 이제 뭐 높낮이라든가 적합도,
그다음에 옆치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임플란트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뼛속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게 성공이고 2차적으로는 오랫동안 쓰는 게 성공이겠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요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잇몸뼈의 상태입니다. 임플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임플란트 뿌리가 되는 픽스처라고 하는 이 나사 모양으로 생긴 임플란트가 잇몸뼈하고 건강하고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잇몸뼈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잇몸뼈가 튼튼하고 또 풍부할수록 임플란트 수술도 더 편해요. 뭐 의사가 이런저런 걸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심으면 되니까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분도 편하고요. 안정성도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요럴 때 내 뼈가 단단해서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뼈가 지나치게 단단해도 좋지 않습니다. 뼈는 아시다시피 골수가 있고 혈액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망상골이라고 하는 내부에 약간 푸석푸석한 골도 충분히 있어야지 뼈에 혈류의 공급이 잘 돼서 상처 치유라든가 재생이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래서 너무 단단한 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술을 한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에다가 그 공간을 만드는 드릴이 마냥 세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세면은 이게 저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뼈가 손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하고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게 약간 무딥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너무 단단하면 이제 잘 들어가지를 않아서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단하다는 얘기는 요거 이제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사골곰탕 같은 데 뼈 보면은 속은 비어 있고 겉에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죠. 근데 그 단단한 뼈만 꽉 차 있으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든가 이런 그 망상골이 부족해서 혈류의 흐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치유가 늦어지고 단단하게 붙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서 생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반대도 있죠. 뭐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질적으로 뼈가 조금 물렁물렁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임플란트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통상적인 이렇게 위치대로 딱 했는데 고정이 안 되고 계속 흔들흔들하고 이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괜히 노출을 시켜놓고 이랬다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뭐 결국은 고정을 안 되고 뭐 실패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적당한 뼈가 가장 좋다. 너무 단단해도 좋지 않고 너무 물러도 당연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잇몸 질환을 많이 앓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약간 잇몸 질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또 잇몸 질환이 찾아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건 약간 공인된 그 결과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임플란트를 염증으로 뺀 경험이 있는 곳에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위험도는 확연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잇몸 질환 그러면 이를 잘 안 닦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잇몸이 망가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분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계의 성격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석은 치석대로 있고 우리 몸대로 이 몸은 건강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치석이 많아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치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잇몸뼈가 자꾸 소실되고 염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 내 몸이 갖고 있는 면역계, 잇몸에 있는 면역계의 반응이 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많은 학자분들도 이제 면역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국소적으로 인제 요 잇몸에서 면역의 강도를 조금 낮춰서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너무 강하게 이렇게 싸움을 걸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도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상용화도 된 게 있고 뭐 있습니다. 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그러니까 뭐 동네에 좀도둑이 들었어요. 좀도둑이 들었는데 이 좀도둑을 잡겠다고 특수부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어 기관총을 쏘면서 좀도둑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도둑은 사살이 되거나 확실하게 잡힐 것 같아요. 어떤 좀도둑이 "나 뭐 요거 하나 좀 훔쳤는데" 막 1 개의 병력 부대가 헬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 기관총을 쏜다." 이러면은 무서워서라도 자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관총을 쏘고 난리를 치면 동네가 망가지죠. 근데 그게 잇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잘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재건을 하면 되지만 잇몸의 경우에는 그렇게 파괴가 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파괴된 부분이 돼서 다시 염증이 차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어 이 외부에서 온 저 침입자를 제거한다고 했던 그 면역 반응이 잇몸 질환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네 고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역계의 반응이 좀 센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잇몸뼈가 금방금방 반응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시 해도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플란트를 치료받으신 다음에는 귀찮으시겠지만 '안 아프고 괜찮은데 왜 자꾸 오라 그래?'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좀 자주 정기적으로 치료받으셨던 치과 뭐 이사를 가셔서 조금 다시 가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치과에서라도 정기 검진을 받으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초동 조치를 해서 해 주셔야 네 좀 더 오래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잇몸뼈의 상태에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아무래도 내 뼈에다가 심는 게 그래도 좀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오래 보존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미 그 치아가 너무 불편하고 씹지도 못하겠고 아픈데 그거를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무서워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염증이 고착화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잇몸뼈가 그 사이에도 계속 파괴가 됩니다. 치아가 이제 정신없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미 잇몸뼈는 그 치아를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너무 오래 갖고 있다가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용도 높아지고 치료 기간까지 길어지는 손해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 이식입니다. 뼈가 부족한 부위를 그냥 놔두고 벽에 못 박듯이 땅땅땅 심어서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빈 공간이요. 왜 보면 우리 입 뽑고 나면 뼈가 딱 차오르잖아요. 사랑니 뽑고 나면 또는 다른 이를 뽑아도 차오르는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뼈가 안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용어로 점핑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임플란트와 내 건강한 뼈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멀어져 버리면 우리 몸의 뼈는 그 사이를 메우는 걸 포기해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손해를 보는 일을 겪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절대적으로 임플란트를 품을 만큼의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뼈 이식 수술을 하고 심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잇몸뼈의 두께나 폭은 그 모두가 부족할 경우에 건강한 잇몸뼈로 단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 폭이 좁거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또는 2개 모두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뼈 이식제를 올려서 하는데, 뼈 이식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식 수술할 때 뭐 신장 이식 수술 뭐 하면은 살아있는 생체에서 생체로 옮겨가는 게 이식이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서 말하는 뼈 이식,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말하는 주로 뼈 이식은 그것도 있긴 있어요. 내 뼈에 다른 부분에 있는 뼈를 채취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 부위에 옮겨 심는 거를 뼈 이식이 맞아요. 그게 진정한 뼈 이식인데, 그렇게 하면 상처가 커지죠. 또는 임플란트 수술 부위 말고 다른 부분에 있는 건강한 뼈에 또 상처를 내고 뼈를 뜯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되고, 또는 그렇게 사용된 뼈가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는 해요. 이건 약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판되는 뼈 이식제들이 있습니다. 뼈 이식제는 이제 다양한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뼈가 주 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뼈, 특히 소뼈, 돼지뼈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주 원료가 될 수 있고요. 원료입니다. 원료고 화학 물질로 합성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료들, 그러니까 생체에서 오는 원료 같은 경우는 면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제거하고 뼈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만 남겨서 만드는 게 뼈 이식제다. 그래서 마치 내 뼈를 넣는 것처럼 그 속에 뼈를 넣어주고 그 뼈 이식제를 내 뼈로 치환시키면서 진정한 내 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재료가 뼈 이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뼈 이식은 이제 이렇게 뼈 이식제를 넣어서 뼈가 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뼈 이식제의 종류에는 이제 여기 내뼈가 자가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종골, 그래서 다른 사람의 뼈가 원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뼈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원료고, 그다음에 요거는 동물의 뼈의 원료고, 요거는 이제 합성을 해서 화학 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재료인데, 뭐 어떤 게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떻게 뭐 레이어링을 하거나 섞어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의사마다의 노하우와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거를 써야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또는 요 제품, 여기 뭐 다른 사람의 뼈를 이제 재료로 한 뼈 이식제도 여러 회사별로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더 좋은 것들도 있고, 좋다고 정평이 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이 개발돼 가지고 우리께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 동물의 뼈가 원료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합성된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의 뼈 이식을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뼈 이식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싶은데요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뼈 이식은 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뼈 이식제의 선택과 뭐 이를테면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내 같은 환자의 몸에 있는 부분에 뼈를 채취를 해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정성 있고 좋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범주에 있는 것들을 혼합해서 층층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뼈 이식이라는 거를 그냥 피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몇몇 문제가 발 수 있어요.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심을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있습니다. 많아요. 많기는 한데 마냥 피하기만 했을 때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뼈 이식 안 했을 때 이 공간에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 잡을 만한 두께와 폭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임플란트가 흔들흔들 하니까 제대로 자리를 잘 못 잡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염증이 깊은데 그 안에다가 심어버려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서 치아를 만들었는데도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게 될 수밖에 없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심어 드리려면은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뼈이식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는데 왜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사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좀 갖고 왔는데 이런 곳에 그냥 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스레이를 보시는 법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뿌옇게 된 부분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이분은 맨 아래쪽에 맨 뒷치아를 빼게 됐는데 지금 요 라인까지 뼈가 다 없어졌어요.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그냥 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뼈에다가 심으면 되겠죠? 이렇게 깊게 심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요렇게 뭐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관 같은 게 지나가죠. 요게 하치조 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에요. 뭐 사랑니 뽑다가 신경을 다쳤어요. 뭐 임플란트를 하다가 신경을 다쳤어요 할 때 주로 언급되는 신경 중에 하나인 이 하치조 신경, 아래치아와 뭐 입술, 볼 등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 밑으로 그냥 심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심으면 신경이 잘리거나 뭐 일부분이라도 잘려나가거나 아예 절단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뼈이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분은 뼈이식 수술을 먼저 하고 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 한 7, 8년째 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분도 있어요. 그냥 심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요런 풍선 같은 곳이 보이시죠? 요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죠. 이 부분은 다 비어 있어요. 우리 두개골에 있는 수많은 코가 아닌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부비동 중에 가장 큰 상악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을 수 있는 뼈의 두께는 약 2mm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그냥 심는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이 막이 찢어지고 뼈는 2mm 정도밖에 잡지 않으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막대를 잡는데 이렇게만 딱 잡아요. 아무리 세게 잡아도 밑에서 흔들면 다 흔들리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 임플란트가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사가 뼈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뼈이식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좋은 임플란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정품 무슨 임플란트를 씁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은데 전 세계 임플란트 제조회사만 해도 200~300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일일이 어떤 걸 랭킹을 매겨서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좋은 임플란트와 또 평범한 임플란트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임플란트 이 그레이드 구분이 좀 됐었어요. 그래고 이거 좋은 거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 이게 좀 약간 광고 카피랑 비슷한데 그 회사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좋은 임플란트, 확실히 좋은 임플란트 대부분 국산보다는 이제 수입산 임플란트에서 있었죠. 그쪽이 좀 더 역사가 깊으니까. 근데 요즘은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뭐 특별히 어떤 임플란트가 더 좋다, 어떤 임플란트 더 나쁘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져서 말씀드리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좋은 임플란트는 조금 좋은 면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너무도 드물게 이렇게 적용되는 임플란트, 드물게 이렇게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내가 이 치과를 평생 다니면 좋겠지만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시 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잘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줬는데 딴 데 딱 이사를 가니까 거기 있는 치과에서는 다 이거 AS가 힘들대요. 뭐 이거 뭐 부품을 맞지 않아 갖고 뭐 못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범용성이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유명한 임플란트가 또 가장 좋은 임플란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사실은 그 마케팅과 등등 뭐 여러 가지의 역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가장 좋은 임플란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걸로 무조건 해달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정성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새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제품보다는 그래도 한 적어도 10년 이상 사용이 되면서 안정성을 입증받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치과에서 시술을 하는 제품이라면 치과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5년도 못 가고 계속 망가지는 거를 환자분들께 돈을 받고 해드리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뭐 뼈 이식제도 그렇지만 의사마다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 분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테크닉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해서 하는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평범한 임플란트 수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강한 뼈에다가 약간의 뼈 이식이 들어갈락 말락하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뼈 이식 수술이 동반되는 임플란트 수술에서 대부분의 상처가 적게 나는 수술을 요즘 많이 선호를 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상처가 적게 나야 환자분도 덜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미적인 부분도 챙기기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미적이고 저희 용어로 미니멀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을 할수록 더 고난이도고 더 많은 그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의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숙련도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환자분들께서 알기는 좀 어렵지만 옛날 방법대로, 그러니까 수술 범위가 좀 크더라도 기존에 있던 원래 클래식한 방법도 할 줄 알면서 새로운 방법도 같이 하는 그런 선생님이 좋겠죠. 왜냐면은 이를테면 뭐 그런 겁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다가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개복 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의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복부의 수술을 하는데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도 크고 회복할 때도 많이 힘들고 흉터도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지만 복강경 수술 역시 내시경이라는 복강경이라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숙련도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확률도 분명히 개복 수술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복 수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잘 심는 의사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막 시작한 극초심자 의사들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수술 케이스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뭐 기술이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심으면 되겠네 이게 되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하고 의사도 잘 맞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좀 잘 이끌어주는 의사가 좋아. 나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좋아.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신뢰관계를 쌓고 그다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교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해드리고 나면은 이게 잘 된 건가 하는 의심이 버럭 들 때도 있고요. 경과가 좋으면 모르지만 경과가 좋으면 역시 우리 선생님, 원장님, 우리 교수님이 하지만 결과가 나빴을 경우에는 왜 이래? 왜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뭐 너무 많은 질문도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질문도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환자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드리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원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죠."라고 하면은 저는 저의 경우에는 "들으세요." 하면서 더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꼭 고런 부분은 권장을 드리는데 뭐 이것도 역시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에 따라서는 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또는 뭐 너무 오래 얘기해 봤자 이제 바쁘고 그런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의 시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PDRN, BMP, 엠도게인, 그다음에 PRF, CGF하고 임플란트 수술과 뼈 이식을 더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PDRN 주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치과보다는 피부과에서 더 유명하죠. 연어 주사라고. 근데 실제로 요거는 데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뭐냐면은 DNA의 구성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죠. 근데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니까 DNA의 구성 단위입니다. 폴리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가 붙은 거죠. 근데 요게 연어에 있는 DNA, 단백질 DNA 중에서 인간의 DNA와 95% 유사한 부분을 잘라서 가공한 물질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레고를 막 만들어요. 근데 레고는 보면 다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설계도하고 똑같은 부분을 미리 몇 조각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 조각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연조직, 피부의 재생과 이런 치유를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부위 주변에다 또는 임플란트 뼈 이식제에 혼합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 부위가 좀 더 빨리 낫고 빨리 낫는 건 뭐가 좋냐면 잇몸 살이 빨리 나으니까 안에 있는 뼈 이식제나 임플란트가 더 빨리 보호를 받고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당연히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뼈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음. 이것도 잘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고요.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판단하진 않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PDRN 제품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 피부과에서는 주사 많이 맞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염증이 생긴 부분 또는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는.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엠도게인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주제는 사실 여기 비욘디의 PD님의 요청?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된 것도 있긴 한데 엠도게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엠도게인은 기적의 약이라고도 막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잇몸뼈가 사라진 부분을 재건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원장님도 계신데 엠도게인은 상품명이고 어린 돼지에서 추출한 치아 발생 그 주요 물질을 가공을 해갖고 잇몸뼈가 재생이 되도록 만들어요. 잇몸병에 걸려갖고 잇몸 확 파괴가 된다. 아까 재생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에 엠도게인을 적용을 하면 거짓말처럼 잇몸뼈가 차오른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케이스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걸 하려면 일단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꽤 있어요. 그리고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도게인을 쓰면 나 잇몸병으로 막 잇몸이 되게 많이 주저앉았는데 엠도게인을 수술 받으면 내 치아 다 건강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되는 케이스에서 상당히 좋은 멋진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상품명이에요. 스트라우만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우는 단백질이에요. 보온 몰포제네틱 프로틴이라 그래서 뼈가 생성되도록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실질적으로 뼈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물질이에요. 다만 뼈 형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부작용이 좀 세요. 뼈가 워낙 많이 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뼈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통증과 부종이 좀 센 편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좀 당부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위에 여기 나온 대로 수술 후에 강한 부작용도 있고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면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의약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RF 또는 CGF라는 그런 물질이 또 있어요. 잇몸살의 치유를 촉진하는 차폐막인데 이거는 환자분 본인의 혈액에서 특수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일종의 물질이에요. 약간 젤리 같은 쫀쫀한 젤리 같은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심 분리기와 체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이게 내 몸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 반응이 없고 성장인자와 백혈구를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잇몸 살의 치유 촉진을 시켜주고 면역 염증 생성을 막아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체열을 또 해야 되고 또 원심 분리하고 그걸 만드는데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 또 이런 점도 있기는 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노란 젤리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얇게 펴서 하는데 아무래도 시판하는 차폐막 같은 것보다는 조금 부피가 크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덮어주려면은 또 이렇게 수술이 조금 커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일단은 가망이 없다,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빨리 빼내시는 게 더 남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놔두는 거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근데 쓸 수 없는데 놔두는 거는 그냥 잇몸뼈가 더 파괴되라고 놔두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안 하실 거라면 모르겠지만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기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료 후에 부지런한 위생관,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꾸준한 정기검진과 문제시 적극적 초기 대응인데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의사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별로 특이할 게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치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에도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초기 대응이 빨리 돼서 더 커지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이 문제가 환자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이제 외적인 요인, 뭐 물질적인 요인, 이렇게 환자분께서 신경 써주시는 요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의 갖고 계신 임플란트,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임플란트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는 지름길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긴 시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켓시티님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임플란트 한 대가 아파서 오늘 만져보니까 흔들리는데 안에다가 나사 박아 넣는 건데 흔들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흔들었을 때 임플란트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잖아요. 상부만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흔들면 아파, 씹으면 아파 이러면은 큰일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는 달라서 자연 치아는 잇몸병이 생겨서 흔들흔들 하다가도 치료하고 막 좋아지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이미 한번 흔들린다는 얘기는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의 건강한 생착 관계,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져버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빨리 빼내야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임플란트의 치아 부분은 나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나사로 연결된 걸 아무리 잘 조여놨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풀리게 되면 헐거워지니까 흔들흔들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으셨던 치과에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보면 이건 나사 조여드리면 되겠네요. 그 나사를 조여드리고 깨끗하게
헹궈 드리면, 소독해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니까 빨리 치과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헬로 스테이션 님입니다. 제가 재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맨 뒤치아를 임플란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교정 때문에 치아 보철문만 빼고 나사는 박혀져 있는 상태인데 위치아를 뒤로 넣느라 나사 근처까지 윗니가 이동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그냥 치아 보철문만 끼워도 되겠죠? 나사 빼고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교정을 하는 선생님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정을 위해서 상부에 있는 치아 부분을 뺐다는 얘기는 교정 진행에 있어서 이 상부에 있는 치아 부분, 임플란트 치아 부분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끼워 넣기는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부에 있는 치아 부분만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끼우는 거는 당연히 뭐 안 좋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확실한 거는 뿌리까지 빼고 다시 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모로 손해예요. 네, 그게 아닌데, 네, 임플란트는 말씀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치아는 교정이 되지 않아요. 치아는 이렇게 쓱 밀면 움직여요. 근데 임플란트는 쓱 밀어도 버팁니다. 쓱 밀어서 밀렸다. 이건 임플란트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왜 우리 교정할 때 스크루 같은 거 박잖아요. 미니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딱 잡아갖고 치아를 빨리 끌어오게 하는 역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임플란트 치아를 빼내셨을 거니까 제대로 위치가 안 될 때 아마 1차적으로는 임플란트 치아를 좀 다듬어서 맞춰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 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치아의 이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임플란트 치아를 살짝 다듬거나 해서 맞춰 끼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말씀 나눠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만세야 님입니다. 몇 년 전에 치아를 하나 뽑고 나서 무서운 마음에 치료를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쪽이 몸이 아프고 씹는 것도 많이 불편해져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는데 뼈이식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뼈이식 없이는 임플란트가 아예 안 되는 건지, 뼈이식을 하게 되면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본래 본 내용에서 다 설명을 제가 드리긴 했어요. 뼈이식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안 해도 되는데 나 뼈이식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치아 하나를 뽑았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오래 지났을 때 뼈가 얇아져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악동 위쪽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워낙 큰데 그 뼈가 얇아져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요상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요상하게 임플란트를 심은 거 하나만 하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옆 치아가 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정 위치에 제대로 된 각도로 심어 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뼈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뼈이식을 하면은 그냥 심는 것보다는 통증이 약간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뼈이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솔직히 통증이나 붓기는 좀 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뼈이식은 대부분 내 몸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내 뼈를 채취해서 잘라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뼈이식제를 위치시켜서 하는 뼈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우악스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피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뼈이식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사가 나 뼈이식 할래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 질문 주셨던 여기 PD님 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비교적 평범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다 임플란트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도 좀 꺼려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기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 의사한테 왜 이건 써야 돼요? 또는 많이 안 아픈지 이런 것들 질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상담 받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 물어보시고요. 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안 하시면 더 좋겠죠. 여태까지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